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의 총선 용태론에 이어 윤심 발언 등으로 신경전을 벌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전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가감없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라, 고통스러운 쓴소리 계속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험지 출마 관련 대안은 없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윤영찬, 김종민, 조응천, 비명계 네 사람이 모여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시키며 당내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내용에 시달리고 있는 거대 양당의 상황,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의 취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본부에서는 29년 만에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 싱가포르를 5대0으로 대파한 남자 축구대표팀 소식 정현호 PD와 정리해보겠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비가 조금 내렸고 오늘은 쌀랑눈일까요? 눈이 조금 온다, 이런 소식이 KBS 기상예보로도 전해졌는데, 자, 킬러 문항은 없었다,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려웠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수능 소식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을 본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좋은 성과 있기를 배종찬의 시사본부도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모두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변별력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물수능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 뭐 수험생이나 입시 기관에서 들려온 얘기는 이게 물수능이 아니라 불수능이었다, 오히려 쉽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사실은 킬러 문항이 빠진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뭐 수능에서 수험생들을 괴롭힌 뭐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는 영과 같은 낯선 개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류의 킬러 문항, 어려운 지문들이 이번 국어 영역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은 배제됐다는 평이 나왔는데, 하지만 선택지를 좀 정교하고 세심하게 구성을 해서 지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 이게 좀 변별력이 높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험생이 정답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른바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배치해서 전반적인 변별력이 높아졌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매력적인 오답. 그러니까요. 이 지문을 읽고 딱 이 답안을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오답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변별력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고, 영어 영역을 보면 역시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지문, 그리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된 문항, 이건 빠졌다고 하고요. 대신 뭐 관광이나 중국어의 문해력 같은,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의 지문을 좀 활용하면서도 지문을 충실하게 읽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으로 변별력 확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 영역도 올해 9월 모의평가 비슷한 기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상위권 변별력은 더 확보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업계도 계속하고 얘기하는 게, 킬러 문항 없이도 기본 개념 이해와 적용, 추론,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좀 나와서 변별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수능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국어, 수학 간 표준 점수, 이 최고점 격차가 이야기됐었는데, 올해는 줄어들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다수 수험생들이 이번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일단 반응을 하고 있고, 네.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했는데 뭐 물수능이 아닌 건 좋지만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결국엔 물수능, 불수능 왔다 갔다 하는 논란, 이 수능이 근본적으로 가진 문제점 해소가 과연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일부 문항, 특히 국어, 수학에서 일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방식의 킬러 문항이 아니냐는 사실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특히 국어 과목이 주목이 됐던 것인데, 국어 같은 경우에 작년 수능에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4점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낮다는 거는 굉장히 쉬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이 더욱더 주목이 됐다. 국어 영역이 어느 정도로 난이도를 확보해서 변별력을 갖추느냐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9월 모의평가에서 처음으로 킬러 문항이 배제된 이제 모의평가가 실시됐는데 그때 당시 표준점수 최고점이 142점까지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집중이 됐는데 이번 수능에서 과학기술 지문이 출제된 10번 문항 그리고 노자의 도에 대해서 물어본 지문이 출제된 15번 문항 이런 문항들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이번 수능에서 지금 이 시험계에서는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을 146에서 148점 수준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보다도 더 어려웠을 것이다. 굉장히 국어 과목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표준점수 격차가 11점이나 나는 바람에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지난해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주목이 됐었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이 수학과 국어 표준점수 차이가 0에서 2점 수준으로 거의 같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입시업계에서는 하고 있어요.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겠네요. 수학뿐만 아니고 국어를 잘 본 학생들도 유리할 수 있다. 일단 그 점에서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그래도 진전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N수생이 더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요. 네. 점수를 받아봐야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봅니다. 에이펙입니다.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좀 진전이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도 말실수일까요? 기자회견 후에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언급한 부분이 알려졌다면서요. 네, 어제 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끝내려는 순간, 다 이제 끝내고 퇴장하려는 순간에 한 기자가 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를 겁니까? 라고 소리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글쎄 이봐 맞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1980년대 이래로 독재자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부 형태를 기반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독재자란 뜻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사실 이 독재자라는 이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네. 뭐 지난 6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정찰 풍선 이 논란 언급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해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과 주미 중국 대사관 성명을 통해서 극도로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다.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할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런 표현은 매우 잘못되고 무책임한 정치적인 농간이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중미 관계를 이간질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현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여지를 또 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미중 간의 어떤 이간질 하려는 그런 세력들 아니냐. 이렇게 좀 치부하면서 지금 미중 어제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대탕트 시대가 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군사 대화 이걸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제일 미국이 바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돼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독재자 발언이 튀어나와서 어떻게 보면 중국도 좀 난감할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정리하면서 수습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갈등으로 가는 것은 또 경계하는 또 중국의 모습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올해만인가요? 올해만 7번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교통 통제 때문에 차가 막히자 걸어서 7분을 걸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양 정상이 친근하고 반가워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16일이었고 한 35분 동안 회동을 가졌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에 2개월 만에 만남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만 벌써 7번째 만나고 있는 양국 정상인데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양국 정상이 그동안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점을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는 네. 훈훈한
슴슴한 모습을 또 연출을 했고요. 일단 회동 이후에 그 알려진 회담 내용을 보면 최근에 양국 간 외교, 안보, 경제 등 협의체가 복원 그리고 재개되면서 각급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또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을 서로 이렇게 각국으로 이렇게 이송해주는 또 일도 있었죠. 네.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은 점도 서로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다고 하고요. 또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 문제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 문제 이런 안보 현안에 있어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이었죠. 거기서 나왔던 합의를 기반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한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이 사실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북한은 굉장히 극도로 민감해하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 납북 일본인 문제에서 한국도 일본에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거는 네. 일단 일본 외무성의 보도 자료이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북한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문제를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해 버린 점이 되면서 남북 관계는 경색, 한일 관계는 철저한 밀착,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부분이고, 어제 정상회담에서 일단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지금 제3자 변제 우리 네. 법원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비협조죠. 지금 소식이 아예 없습니다.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은 일단 또 언급이 안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이슈는 다뤄지진 않았다. 자,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게 될지 뭐 악수는 나눴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그 외에 뭐 다른 일정도 좀 막나에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중 정상회담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한 1분 정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에이펙 회의 세션 1 이 회의장에 우리 윤 대통령이 가서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도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마주쳐가지고 웃으면서 뭐 대화까지 했는데 워낙 뭐 짧은 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뭐 중요한 얘기보다는 뭐 인사 정도, 그리고 이 한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뭐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제 문제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중 관계 정상화 필요성, 이게 아마 정상회담 하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 세션 1 연설에서 기후 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와 함께 친환경 이동 수단의 이 전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해법이다 라고 에이펙 차원에서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자,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이 2차 정상회의도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중심의 이 공급망 재편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 러시아, 대만은 빠져 있는 그렇습니다. 에이펙 안에 또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 합의된 내용은 이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인적 교류 활성화, 이걸 위한 IPEF 네트워크 구성에 합의를 했고 또 에너지 안보와 기술 협력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대통령실의 평가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공급망 회복력 상승을 기대한다. 또 우리 기업의 큰 사업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또 무탄소를 또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는 한데요. 자, 어떤 성과가 나올지도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국내 재판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장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결국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네요. 그러면은 계속 수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7월까지 계속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 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2심에서 지난 7월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계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고 1년 확정 판결이 받으면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것인데요. 혐의 내용을 보면은 이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청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형을 확정 판결 받았고요. 또 동업자 안아무개 씨와 공모해서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 가량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실제로 행사를 했다. 이 점도 역시 인정이 됐고요. 또한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최은순 씨가 명의 신탁한 회사에 또 다른 절반은 이 동업자 안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다만 여전히 검찰이 최은순 씨를 축소기 사유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잔고증명서를 총 4차례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한 장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어요. 근데 동업자 안 씨는 다른 위조된 사문서 행사한 것도 모두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씨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거 최은순 씨를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조금 의아스럽다라고 검찰을 지적할 정도로 여전히 좀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이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또 해명할 것인지도 주목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관련해서 뭐 입장 밝히고 나온 게 있나요? 어제 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네. 지난 2심 판결 때와 똑같습니다.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아꼈고요. 다만 야당에서는 또 거센 비판 성명을 내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최은순 씨에 대해서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뭐 이거는 전진석 의원의 전언에 따라서 알려진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유죄 판결 대심에서 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정의당 역시 이제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야 된다. 면책 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윤 대통령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국민 사과 또 역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네, 서울을 비롯해 곳곳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눈이 내리면서 곳곳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광 2터널 부근 사고는 현재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 부안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영광 2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섬진강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또 진월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서청주에서 남이분기점 사이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하객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양화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긴급 회동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불화설에 휩싸였던 두 사람이었는데 과연 어떤 메시지가 서로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당사에서 한 42분 정도 비공개로 면담을 했습니다. 비공개 되기 전에 잠깐 공개된 상황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을 향해서 힘드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인요한 위원장은 살아있다 이렇게 한마디씩만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두 사람의 만남에 많은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 불화설이 증폭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봉합이 될 것이냐 이걸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봉합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비공개 면담 이후에 박정하 대변인하고 김경진 혁신위원이 함께 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김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성공적인 혁신의 모델을 만들어 활동해줘서 감사하다. 향후에도 혁신의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 위원장은 당과 의회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 반면에 저희가 많이 주목했던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소신껏 계속 뭐 열심히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시그널을 받았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감정적 대응을 좀 자제하고 갈등 확산을 막으려는 뜻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뭐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 혁신위가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 최고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1호 혁신안건 이른바 대사면 안건이죠. 징계 취소.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던 2호 안건, 3호 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 희생 문제나 청년 비례대표 50% 같은 혁신안 여기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공천 관련된 기구에서 논의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게 좀 처리가 돼야 혁신위도 힘을 받고 다음 달까지 남아있는 그 일정 동안 여러 가지 혁신안을 계속 쭉쭉 내놓을 텐데 1호 안건 이후에는 막혀있는 상황이니까 당 지도부가 혁신위가 내놓는 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갈등의 불씨다라고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면담에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치하는 분들은 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안다. 국민이 변화를 원한다. 근데 그 변화를 하려고 지금 좀 힘든 길을 걷고 있는데 꿋꿋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변함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네요. 밀어붙이겠다. 우유 지금 마실래? 매 좀 맞고 마실래?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변해야 된다. 우유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자, 뭐 국민의힘도 긴장감이 팽팽하게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핵심 의원 4명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별도 모임을 결성하고 뭐 사실상의 집단 행동에 돌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CBS 뉴스쇼에 출연한 윤영찬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탈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적은 정말로 없고요. 그 총선의 상황에서 저희가 우리 당이 혁신의 길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발적이고 스스로가 혁신을 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뭘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고 신당 창당 계획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일단 그런 부분에는 이 윤영찬 의원의 방금 들으신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은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탈당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한 적도 없고 또 이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혹시 이제 이준석 신당과도 혹시 이렇게 교류가 또는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 뜻이 달랐다라고 아예 이렇게 또 잘라 말했어요. 선을 걷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윤영찬 의원이 이 인터뷰 안에서 일단은 총선 때까지 당내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걸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은 뭐 탈당이나 신당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탈당이나 신당에 대한 질문이 나오느냐. 어제 이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 였죠.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이 어제 원칙과 상식 별도 모임을 발족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당 지도부를 정말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월 안으로 도덕성을 회복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비전 정치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를 요구를 하면서 더 이상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을 할 수는 없다. 친명 간별사들이 벌이는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 진박 간별당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당 지도부를 비판을 하면서 이거 사실상 좀 결별 수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이제 느껴질 정도로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것인데 일단 윤영찬 의원은 다시 한번 당내에서 노력해볼 만큼 해보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또 민주당 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비주류로 꼽히는데 네. 어제 원칙과 상식에는 합류를 안 했죠. 내 갈 길을 가겠다. 별도의 나만의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입당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성이 있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금 들으신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이게
사실 원칙과 상식이 어제 발족은 했지만 어제 출범한다고 선언했지만 그동안 이 4명의 의원이 사실 비주류로서 뭔가 집단적인 따로 행동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반향이 좀 없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도 했어요. 근데 유영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의원 개개인이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어제 강하게 당 지도부를 비판했던 것과 다르게 오늘은 조금 이제 톤다운이 된 상황. 네. 앞으로 또 이 민주당 내 비주류와 주류 간의 공천까지 가는 과정에서 갈등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또 계속 이야기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가 주도를 하고 있고 공매도 전면 금지도 정부에서 나온 아니고 또 총선 이슈를 좀 주도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를 했다고요. 네, 어제 오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이걸 발의했어요. 통과가 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이 되고 기존의 읍면동은 김포구의 동으로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저희도 방송에서 지적을 했지만 김포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누려왔던 여러 가지 조치들. 왜냐하면 김포가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적용됐던 여러 가지 혜택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지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 2025년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이 농촌 지역에 있는 네. 이런 혜택이 유예가 되는 거. 그리고 등록 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 유지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당근을 제시하면서 김포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안이고 또 이 특별법이 이번에 이제 발의가 되고 그러면 또 부산 경남 통합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특별법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두 가지 크게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김포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회, 뭐 경기도의회, 서울시에 모두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 과반 찬성을 얻어서 행안부가 정부 입법으로 특별법 내는 게 있고 하나는 의원 발의 입법을 하는 건데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한 거죠. 빠르게 가겠다. 발의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지금 과반 의석을 의회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임이나 국회 본회의 차원에서 야당의 이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돌파할 어떤 묘한 그런 전략이 국민의힘에 있는지 이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을 보면은 김포시의 요구 사항도 상당히 받아들여지면서 또 편입도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들리기는 합니다. 자, 관련된 김동연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3차 회동을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회동 후에 세 사람의 기자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입니다.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낡은 행정체제 개편에서 미래 지향 쪽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3인 3몽이네요. 다 다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이 어렵다는 데는 사실 세 사람 모두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는 것인데 네. 어제 이렇게 뚜렷하게 실질적인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어제 회동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견을 확인했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방금 들으신 내용 중에 오세훈 시장이 이 김동연 지사하고는 이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별 합의점이 없다고 얘기한 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오세훈 시장이 그저께 국민의힘 UCT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만나서
이 문제는 6년에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문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6년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장기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낸 것이었는데 김동연 지사가 이날 방금도 음성 들으셨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총선용으로 표몰이 하려고 내보낸 무리한 안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 전반적인 행정구역 개편 차원에서 한 10년 동안 보는 그런 정책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이제 총선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 오세훈 시장이 10년 동안 바라보자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여전히 이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다른 부분은 또 어제 좀 의견 접근이 있었다 그래요. 특히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 이 교통 정기권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도 같이 하는 방안, 그리고 경기도는 별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같이 연구 모임을 꾸려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방안. 여기까지는 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또 어쨌거나 또 주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있어서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슈만 더 짚어볼까요? 해병대원 순직 수사 이 부분도 우리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 역시 이 당시 8월 1일에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문제가 없어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 자 해병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또 추가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뭐 이걸 좀 간추려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중장, 현재는 소장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이 이 나눴던 메시지,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언론 통해서. 근데 7월 30일 그러니까 박정훈 해병대 당시 수사단장이 임성근 1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보고서 이걸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고 경찰 이첩까지 확인을 받았죠. 결재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7월 30일에 갑작스럽게 이첩 보류와 혐의자 삭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알려졌던 사실이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대화의 시점이 이첩 보류 지시 다음 날 8월 1일 이 군사보좌관 이 박진희 준장이 김기한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임성근 사단장 포함해서 지휘부까지 포함해 8명의 혐의를 명시한 보고서를 장관이 결재했는데 지휘 책임자는 수사 대상자가 아닌 군내 자체 징계로 빼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물론 여기에 대해 박진희 보좌관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사령관에 물어본 거다. 장관 말씀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자기보다 이 계급은 높다고 하지만 김기한 사령관이 보좌관의 그 얘기를 과연 개인적인 메시지를 들었을지 그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그리고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1065님 배 소장님 안녕하세요. 첫눈이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다행히 쌓이지는 않아서 퇴근길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바야흐로 겨울이 왔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답니다. 디저트송으로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신청합니다. 많은 눈은 아니더라도 정말 첫눈이네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로 내릴 때까지
그댈 잊고 사는 걸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걸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좀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댈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 걸 그댈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둘로 노느다와 둘로 노누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을 으로 쓰는 노느다가 맞습니다. 노느다는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누다란 뜻의 동사인데요. 노나, 노느니 등으로 활용합니다. 두 번째 문제, 사또 나으리와 사또 나리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는 두 음절로 된 나리가 맞는 표현입니다. 나리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지체가 높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요. 문제에 나온 것처럼 역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화관을 높여 부르는 말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와 우뢰와 같은 박수 가운데 맞는 것은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을 에로 쓰는 우레입니다. 우레는 벼락이나 번개가 칠 때 대기가 요란하게 울림 또는 그런 소리를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인데요. 천둥과 같은 뜻이고 둘 다 표준어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는 많은 사람들이 치는 매우 큰 소리의 박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그의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조금 전 서울에도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평년보다 3일, 작년과 비교하면 12일이나 빠른 기록인데요. 서해상에서 눈비를 동반한 구름대가 유입돼 차츰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밤까지 1에서 5cm, 서울, 인천, 경기 북부는 1cm 정도의 눈이 오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은 양이 예보됐습니다. 충청 내륙과 충남 서해안, 전북 내륙에 최대 10cm, 제주 산지의 많게는 15cm 이상으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0도로 출발한 서울은 한낮에도 3, 4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대전 7도, 강릉, 광주 9도, 부산 12도 안팎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전국에 더 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춘천, 안동 영하 5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과 산지, 대부분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8도, 습도는 63%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APEC 회의에서 무탄소 연합과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이제 추워지고 이런 날씨에는 뭐 호빵 또 붕어빵 또 호두과자 이런 게 또 많이 생각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 추워졌다고 하니까 수능 한파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 수능이 있었고 많은 또 수험생들 참 마음 졸였을 텐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거듭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기도를 드리고 이런저런 풍경들이 많았다고 하죠. 1279개 시험장이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뒷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간략하게 이번 수능 특징은 좀 N수생 비중, 졸업생 비중이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킬러 문항이 참 화두가 됐었는데 킬러 문항은 배제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변별력은 잃지 않도록 하는 거에 좀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설명이고요. 제주도에서는 그 한 수능 시험장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어요. 시험 중에. 그래서 교실을 막 혼비백산 옮겨야 되는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어제 오전 9시 55분쯤에 제주 남영고등학교였습니다. 여기 2개 교실에서 정전이 났는데 이게 1교시 끝나기 5분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아직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니까 교실을 옮겨서 추가 시간이 부여되긴 했는데 이제 계속 좀 2교시 시작도 그렇고 결국에 수능 전체 종료 시간 이 고사장에선 다 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여받은 시간은 똑같을지라도 좀 어느 정도 템포가 끊길 수 있고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됐고요. 호흡곤란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이동해서 시험을 본 수험생도 있었는데 안타까웠던 게 이제 휴게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교실로 돌아오다가 과호흡으로 쓰러졌대요. 근데 뭐 앓고 있던 지병은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면 과호흡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매년 그렇듯이 이번에도 지각생, 고사장 잘못 찾은 학생들 이런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이번 수능의 최고령 응시자는 82세 김정자 할머니였습니다.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아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1941년생이에요. 와. 그러면 정말 뭐 광복 전쟁 다 겪으신 건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광복 이후에 경남 마산으로 건너와서 학교 들어갈 시기에 한국 전쟁이 터졌고 그러니까 뭐 공부할 형편이 되겠어요? 그런 사정이 안 된 거죠. 게다가 네. 8남매의 맏딸이라서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자식 다 키우고 이제 평생에 한이 됐던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건데 그 예능 프로그램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미국으로 가던 날에 공항에서 엄청 울었는데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무식한 엄마라서 딸이 들어가는 출입구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슴에 사무친 거죠. 그렇게 주부 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도 진학을 하고 결석 한 번 없이 공부를 한 후에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된 건데 이제 할머니가 목표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영문학과에 진학을 해서 미국에 사는 손주들하고 프리토킹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정말 이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네. 네. 저조차도 이제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하면은 엄두가 안 나는데 이게 이 열정이 정말 본받아야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항상 수능 때마다 이제 매년 화제가 되는 게 필적 확인란. 그러니까 이게 그 OMR 카드에다가 답안지에다가 문구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자필로 적어내서 내 필적이 맞는지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되면 확인할 수 있게끔 적게 하는 건데 그 예시 문장이 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그 해 항상 이렇게 관심이 많이 모아져요. 올해의 문구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마음이 울리는 시의 한 구절인가요? 네. 저 인기 그래서 매년 이게 또 뭐 선호하는 것도 있고 뭐 나는 이게 좋더라 뭐 이렇게 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2010년 수능 때는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2019년에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온 거예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마음에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해방감에 이제 막 놀러 가고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네. 할인 이벤트도 많이 하잖아요. 놀이공원이라든가 뭐 휴대전화 사는 것도 그렇고. 근데 다만 개인정보위원회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수험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빌려주거나 왜냐하면 이거 빌려가서 또 할인 받으려고 하거든요. 약간 살짝 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놀이공원 갈 건데 고3이었다라고 이제 들고 가시는 건가요? 판매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벤트 참여하게 좀 내라 이러면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거 정도. 그래서 파기 시에는 또 반드시 직접 파쇄해야 된다고 개인정보위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 좀 마음 놓고 좀 쉬기도 하고 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또 준비해야 될 걸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도심 빌딩 중에는 대형 전광판을 걸어놓고 광고도 하고 특히 이제 연말에 백화점들은 이제 전광판 통해서 여러 마케팅을 하는데요. 참 이게 뭐 루미나리에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런 조명들도 상당히 또 보기가 화려하고 좋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형 백화점에 여성을 성폭행하겠다는 문구가 게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이게 이 백화점도 피해를 입었어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인데 이렇게 명시를 하는 이유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랜드마크처럼 그 말씀하신 루미나리에 같은 그런 불빛, 특히나 그 연말 기분을 되게 깊게 내주는 그러다 보니까 명소가 되고 올해는 어떻게 꾸며질까 이런 관심도 많이 모아지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의 뭔가 상징이 됐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시민이 보낸 메시지를 전광판에 띄워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그런데 14일 밤 10시쯤에 내가 한국 여자 다 성폭행할 거다라는 식의 내용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문장 100% 같은 표현은 아닌데 제가 순화를 좀 한 거고요. 영어로 된 같은 내용의 문구도 또 노출이 됐습니다. 그게 뭐 사전에 이 시민이 보내주는 메시지가
확인이 일단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뭔가 직원이 이걸 놓쳤나 했는데 이게 방식 자체가 지나가는 시민이 QR코드를 통해서 메시지 입력하면 거기에 전광판에 바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걸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랴부랴 이 백화점 측에서는 메시지를 내리긴 했는데 이게 시민들 사이에서 사진이 찍히고 소셜미디어에 유포가 되면서 또 논란이 된 겁니다. 당연히 백화점은 일단은 이 이벤트 중단을 하고 지금 전광판에는 크리스마스 영상만 재생을 하고 있는데 그 아무리 QR코드로 입력을 하는 거라고 해도 백화점 측이 처음에는 그 필터링 시스템을 해놨대요. 그래서 입력이 안 되는 단어가 60만 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의 단어가 걸러지지 않은 거였고요. 백화점 측은 법률팀에서 고소장 작성을 마치는 대로 지금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의도로 준비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속상한 게 가뜩이나 뭐 이제 경제도 춥고 날씨도 춥고 희망 메시지를 나누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비양심적인 글을 올리는 사람이 1차적으로는 잘못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누리꾼들도 세상에 성폭력과 성적 대상화가 얼마나 만연하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고 좋아할 수 있을까. 저게 진심이어도 당연히 문제고 장난이어도 문제다. 이렇게 또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네, 롯데백화점에서도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철저하게 또 가려내서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의 공식 가이드북 한국어판이 최초로 발간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바티칸 박물관에 가신다면 한국어판 이제 가이드북을 보실 수 있는 거죠. 한국과 교황 청수교 6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그 공식 가이드북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발간하게 된 건데요. 그 바티칸 박물관 하면 뭐 이름부터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1509년에 개관을 했대요. 네. 제가 모를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엄청 긴 역사, 유서 깊은 박물관, 또 뭐 고대 로마, 이집트 유물부터 해서 르네상스 걸작까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유하는 세계 최대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탈리아 여행자들에겐 필수 코스로 꼽히기도 하고 매년 60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한대요. 이탈리아의 로마 내에 있는 그 가톨릭 국가죠. 바티칸이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오디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제공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디오 가이드 언어 제공되는 게 뭐 한국어랑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러시아 이렇게 뭐 쭉쭉 있는데 이 중에 한국어로 된 가이드북 그 책이 없던 거는 우리나라뿐인 거죠. 그 한국어로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점 같은 곳에 박물관 내 서점 등에 비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대사관 측도 이번에 한국어판 최초 발간을 통해서 그 바티칸 박물관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작품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군요. 바티칸 박물관 간 김에 운 좋으면 프란치스코 교황 멀리서라도 먼 발치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흥미롭습니다. 대구에서는 지하철역 이름을 두고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역 이름이 너무 길고 부르기 어렵다고 하는데 네. 아니 어떤 이름이길래 논란까지 되는 겁니까? 일단 그러면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부호경일대 호산대역, 예? 하양대구 가톨릭대역 이렇게인데 그럼 8글자씩이거든요. 네. 이게 대구 도시철도 1호선에 신설되는 구간 2개 역명이 결정이 됐어요. 네, 그 처음에는 저는 이게 이렇게 너무 다 이름이 글자가 붙어 있어서 부호, 경일, 대호, 산대역인가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부호 지명에다가 경일대, 호산대 대학교 이름을 붙인 거죠. 아무래도 서로 이름 자대학교에 그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호하는 게. 그래서 이 하양대구 가톨릭대역 같은 경우에도 대구대학교하고도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면은 굳이 대구를 안 붙이고 하양 가톨릭 대학이라도 해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구대하고 합한 거니까 대구가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 또. 아니요. 대구 가톨릭대가 애초에 정확한 명칭이 대구 가톨릭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사실 더 긴 이름이 있어요. 부산에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발음도 안 되네요.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10글자예요. 네. 근데 부산시하고 부산교통공사가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부산은행이 부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헌도를 고려했다라고 했지만 이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사기업을 넣는 게 부적절하다. 요게 한창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일정 비용을 내면 사기업 이름을 넣게 해주죠. 또 뭐 서울에도 뭐 이제 뭐 사찰 이름 넣은 봉일사역도 있고 뭐 무역센터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그러니까 지하철 또 공사의 경영을 위해서 네. 기업의 이름을 넣는 경우인데 일단은 그래도 이해하고 좀 부르기 쉬워야 할 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광고비만 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들 넣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상징성이라든가 좀 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 또 중요할 거고 일단 찾아가려면 부르기 쉬워야 되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역 이름 읽다가 역 놓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또 긴 이름을 또 발굴해내고 있더라고요 누리꾼들이. 네.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야 할 역은 분명하네요. KBS 배종찬의 시사본부역입니다. 길어도 좋다는 거.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였는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단독 취재 여왕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 너튜브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장윤선의 편의점은 물건이 어떻게 잘 팔립니까? 그러니까요. 취재 편의점 좀 잘 팔려야 되는데 요새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우리 배 소장님 좀 오셔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팔아주세요. 네. 제가 뭐 장안의 화제라는 건 소문이 났네요. 맞아요. 예, 장안의 화제. 네. PD가 자제하라고 했는데 자제가 안 되네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것도 네. 상당히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 김기현 대표가 일단 아침에 오늘 네. 오전에 해동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봉합이 됐을까 두 사람의 티격태격이. 자, 일단 오늘 해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대표가 없는 방에 무려 기자들이 10명이나 먼저 와 있네. 막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뇨한 위원장이 좀 늦게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분 정도만 그 공개를 하고 바로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비공개가 길다라는 거는 그렇죠. 뭔가 두 사람이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네,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고 42분간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한테 그 나중에 백브리핑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 활동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네, 그리고 영남 중진 불출마, 험지 출마 얘기됐습니까? 없었다. 예. 자, 용산 자꾸 끌어들이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뇨한 위원장은 반응 없었습니까? 특히 드릴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네. 쭉 내용이 보면 맹탕이다. 아니 이 정도라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텐데 그렇죠. 42분간 이렇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 한 거냐. 기자들은 3층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볼멘 소리가 이제 정당 출입 기자들 안에서 나오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은 어찌됐든 중진,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불출마론 뭐 이런 거를 계속 강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영남 중진들 그리고 또 소위 윤핵관 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측 간의 이제 실갱이가 굉장히 이제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해 보면 요새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당만 취재해서는 안 돼요. 혁신위를 반드시 취재를 해서 양쪽에 크로스 체크를 해서 어느 쪽이 어떤 분위기인지가 감지가 돼야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인유한 위원장이 또 김무성 대표 등을 만났거든요. 이 자리에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말씀 기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내가 한 말씀 안 드릴 수는 없고 입을 열면 예민한 얘기가 나오는데 고민이 된다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정당 민주주의를 확보해야 된다.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당이 분열이 되고 보수가 갈라지고 이게 다 잘못된 공천 때문이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공천 잘못해가지고 판판이 지고 이거를 매년 4년마다 반복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혁신위가 당에 권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상향식 공천에 초점을 맞춰서 양쪽을 다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가 사실은 뭐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꾸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그러면 부인은 용산이고 자식은 당 지도부인가? 이제 이런 예심을 기자들이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핵심은 상향식 공천 내년 총선 앞두고 양당 뭐 모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상향식 공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지난 국민의힘 의총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김기현 대표 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인유한 혁신위도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무조건 영남 중진 윤핵관 당신들부터 일단 희생과 헌신 결단을 하세요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서 아니 여기 싹 다 치우고 누구를 채우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소위 검핵관, 핵핵관 그리고 뭐 대통령실 출신들 이분들이 다 꽂히면 이걸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영남 중진들이 하고 있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데 어쨌든 전직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기엔 왜 지지율이 낮게 나오냐. 그게 고민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뭐 좀 잘해보려다가 급한 마음에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였다. 이것은 지난 당대표 선거 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통령과 권력이 국민들에게 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당은 야당에게 져주는 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주변에서 그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원산악회 동원해서 4,200명 모임을 갖고 실제로 험지 출마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 등 소위 윤핵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그러면 인 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대표 사이는 좀 엇박자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좀 12월 중에는 다음 달까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참 그 점이 사실 오늘이 분수령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자리에서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일단 당 핵심 관계자에게 취재를 해봤더니 지금 김기현 대표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당 대표 자리를 보전하는 거.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지금 뭐 비대위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대위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비대위원장이 누구다 아무개다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존재론적 고민이 일단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출마하고 뭐 수도권 출마하고 뭐 험지 출마하고 다 떠나서 일단 자리 보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치권 주변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조만간 아마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2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측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질서 있는 쇄신. 그리고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군다나 당 대표의 처신은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거취에 대해서 자꾸 밀지 마라. 그러니까 뭐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취재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 내가 계속 버티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출마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서울 출마할 거예요. 시간을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저를 밉니까?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1월 얘기가 나옵니다. 1월. 예, 1월에 불출마 선언을 하든 험지 출마 선언을 하든 그때 하겠다. 시간 좀 다오. 뭐 이런 거고요. 반대로 지금 누굽니까? 이뉴한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니 내가 지금 12월 24일이면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한 달이나 남았다. 그 사이에 뭐라도 누구라도 좀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이뉴한 혁신이가 와서 무슨 성과를 냈다. 영남 중진들 불출마도 시키고 말이야. 그리고 험지 출마도 시키고 이런 노력을 좀 평가받아야지. 아무것도 지금 오늘 벌써 4차 혁신안이 나왔는데 1차 혁신안만 도장 찍고 나머지 3개 싹 다 도장도 안 찍고 이러면 그럼 나는 뭐가 되냐.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42분간 설전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썩 화면상으로는 좋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표정이 밝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기자들이 이뉴한 위원장이 윤심 발언한 거 사과했습니까? 했더니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고요. 그 다음에 이뉴한 위원장과 오해 좀 풀리셨습니까? 답변 안 했습니다. 무응답. 그러니까 사실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내가 이만저만 하니 1월경에는 정리를 할 터이니 당신들 좀만 기다려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뉴한 위원장은 어떻게 됐든 말이라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런 어음이라도 좀 발행을 해줘라. 요즘 유행하는 현찰전의 어음이네요. 그렇죠. 현찰전에 어음을 좀 발행해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양측 간에 일단 실랑이 속에서 결론 없이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위기의 김기현 폭풍 전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비대위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대위설 아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더 관력 있는 사람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취재해 보시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 2주 후에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약간 웃고 무시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차라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온다? 이거 얘기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좀 불가능의 영역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법조 기자들 좀 물어봤습니다. 그 법조 기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랬더니 지금 뭐 예산국회하고 정신없는데 장관 그렇게 훅 못 나가요. 아마 간다 하더라도 12월 예산국회 마무리해야 가능할걸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안에 현직 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이동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는 오늘 TV조선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서 여권 고위 관계자 발로 확인을 해준 건데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 말이 맞나? 이렇게 고민이 좀 돼 보이긴 한데 관련해서 얘기가 확장됩니다. 인사 검증 범위가 법무, 기재, 국토, 보훈, 금융위원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원희룡, 추경호, 박민식 다 출마 예정자들입니다. 물론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교체 쪽으로 가닥에 잡히는 분위기다라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청주 출마설 나돌고 있는 윤희근 청장 여기에 대해서도 세평을 현재 수집 중이라고 하니까 경찰청장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내각의 일원들이 상당히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곁들여서 오늘 한 보수 언론이 그 김한길 위원장과 그렇습니다. 가까운 이들이 자주 눈에 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김한길 역할론 이걸 또 제기를 하고 있고요. 부인할수록 점점 커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한길 역할론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뉴한 위원장과의 어떤 친분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기현 대표 면전에 대고 국민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은 저에게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난 뭐지?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네. 너무 속상해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통찰이라니 땡땡땡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여하튼 김한길 대표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 보수 언론에 응답한 김한길 위원장 쪽 관계자는 시기와 조건 등이 무르익으면 김 위원장도 나설 것이고 김한길 개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제가 누굽니까? 취재의 달인 여왕? 예, 김한길 보통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자제하겠습니다. 네. 예. 김한길 위원장하고 29년 동거동락해온 핵심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아직은 단서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 결정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언론이 너무 확정적으로 써서 좀 고쳐달라 이런 수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너무 안 고쳐준다라고 하면서 네. 저한테 고충 토로를 좀 하기도 했고요. 저도 김한길 위원장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구구한 추측들이 많아서 일체 언론 접촉을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아직은이라는 단서가 나오는 걸로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아직은요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있다요. 네. 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이 원칙과 상식 네. 그룹이 어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상 비명계가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신당까지도 내색은 안 하지만 나중에라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좀 제각각 인 것 같아요. 다. 근데 여기다가 사실은 4+1인데요. 네 분이 하셨지만 원래 이상민 의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씀해 주신 대로 김정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이 소위 이제 비명계 4인방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풍운동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무너진 원칙,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민주당 안에서 그럼 이분들의 상태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년 총선 앞두고 우리한테 공천 불이익 주지 마. 네. 만약에 우리한테 공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우리 동반 탈당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요구 잘 들어.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줘.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뜻을 받아서 이 4인방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친명은 반응을 할 것인가 궁금해서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센 발언이 나옵니다. 아니 이거 사실 우리 제발 탈당 좀 시켜줘라. 이런 요구 아니냐. 네. 어차피 민주당은 내년 공천에 룰 세팅 다 돼 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민주당은 국민 여론조사 O,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 O, 이래서 5대 5로 그 후보자를 결정을 합니다. 강성 당원들이 나서서 경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염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다들 부인은 하지만 단수 공천 은 아니겠지만 이런 비슷한 방식의 뭘 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명계는 단수공천 나오면 발끈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강선우 의원이 그 강서구에서 서울 강서구죠.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의원 전 의원과 맞붙었던 바로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신인인 강선우 후보에게 졌거든요. 이랬을 때 당원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례를 들어서 혹여 우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불이익 이걸 좀 막아달라. 그래서 팬덤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당내에서도 아니 팬덤이 없는 정치가 더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정치에서 팬덤이 없을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존재감을 좀 드러내면서 탈당의 명분을 쌓고 나가려고 하는 분들 아니냐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극구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에 동참할 내부 구성원 의원이 됐든 또는 뭐 당직자가 됐든 꽤 될까요? 아니면 그냥 미풍에
그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나요? 어떤가요? 제가 오늘 사실은 소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 소위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로 이제 몇 분 물어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 원칙과 상식 측에서는 지금은 우리 넷이 출발하지만 이후에 이게 굉장히 늘어날 거다. 세력화가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참여할 거냐. 두 글자로 답합니다. 네버. 그리고 네버는 영어로 스펠링은 5개 아닌가요? 아니 한국말로 네버 이렇게 연락이 네버. 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내가 왜? 뭐 이렇게 나는 새롭잖아요. 아니지. 예, 뭐 이런 등등의 하하하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동참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만들어서 원칙과 상식으로 세력화를 해서 비명계가 막 엄청 큰 틀을 만들어서 동반 탈당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데요. 어제 제가 민주당의 친명 지도부라고 통칭하는 그 원칙과 상식에 따르면요. 네. 친명 지도부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친명입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서 내년 총선 큰 판에 이제 전략을 핸들링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친명이에요?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친명이라고 하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주요 보직을 갖고 활동했던 뭐 전직 장관 뭐 등등이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친명보다는 친문이 더 많은 지도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럼 이분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경선에서 밀려서 본선에서 진출이 어렵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께 좀 얘기 좀 해줘라. 예? 그랬더니 안심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자체가 싫은 분들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고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나는 이재명하고는 도저히 같이 정치할 수 없다. 이런 분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일각은 이재명 대표가 손 좀 내밀어 주면 그 손 잡고 못 이기는 척하고 험지 출마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다. 근데 막상 손을 내밀 것 같지도 않고 내밀면 또 안 잡으면 어떡하지? 뭐 서로 간에 이런 감정 싸움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상당히 이게 당 내에서는 친명 비명 갈등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래도 여론에 주는 영향이 이재명 대표가 이들을 불러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합시다 할 수 있을 텐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원하에서 뭐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 가운데 주요 인사들 아무리 연락을 해도 만나주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얘기해도 만나지 않는 그룹이 있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골고루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떤 분에게 어떤 미션을 맡겨서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제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는데 이재명 대표가 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 걱정이 많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지혜를 좀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도 장윤선 기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홍천 의원이 원칙과 상식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명과 친문은 다를걸요. 친명, 친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을 하신 분들이 있고 이 큰 틀에서 보자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친노 라고 할 수 있겠죠. 친노는 뭐 이제 가족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큰 틀에서 그렇게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친명이라고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정치를 하는 분들인데 의외로 소수입니다. 의외로 소수고 사실은 최근에 친명이 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당에서 뭐 어떤 큰 역할을 맡거나 이런 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주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는 솔직히 말하면 친문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친명 지도부에도 친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친문 사람들은 친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주류가 됐는데 여전히 비주류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비판을 하고요. 친명 쪽에서는 우리가 대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세력은 다 친문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르지 말고 같이 잘해서 내년 총선 이깁시다. 그러면 친문이 친명되고 친명이 친문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형님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아주 감정적으로 골이 깊은 분들은 그 선을 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체로 함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이 돼보고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에 대해서 심판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들하고 크게 척지는 무슨 수박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요. 그런 방향만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네.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기도 한데 정작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네. 이해가 또 쉽지는 않기도 합니다. 자, 내년 총선 앞두고 총선에 이제 모든 정당들은 올인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200석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뭘 근거로 하는 거고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 판세 냉정하게 어떻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탄희 의원이 처음 얘기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제 이탄희 의원이 200석 발언은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은 불가능한 거고 일종의 그 연합 전술, 연합 정치로 200석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200석을 하면 뭐 대통령 관련해서 뭐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많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했던 것 같은데 200석 이렇게 나오니까 와 민주당 또 오만하구나. 그 강서구청장 하나 이겼다고 말이야. 이 사람들 또 정신 못 차리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여론이 확 출렁였던 것이죠. 네.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취재를 해보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인유한 혁신위가 뜨고 매일 신문지면 일면을 인유한 위원장이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김포 서울시 편입 나왔죠. 공매도 금지 나왔죠. 막 이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이슈 선점 능력도 없고 역시 국민의힘이 잘 나가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쭉 돌이켜 보면 그게 아니네.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영남 중진 윤핵관 버티기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변화가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민주당은 살짝 편안한 마음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의심도 좀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여전히 정세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우세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잘하면 선거판에서 유리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놈의 그 뭡니까 오만 이 프레임에 걸리면 그냥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다. 이제 이런 우려를 갖고 있어서 누구든지 다 입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매일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냐. 이게 상당히 민주당 안에서는 고민인 것 같아요. 비호감을 호감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특히 과거에는 민주당이 젊은 정당, 혁신 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늙은 정당, 기득권 정당, 잘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은 뭐 이준석, 천하람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도전하는 이미지도 만들고 뭐 보수혁명 막 이런 가치를 내거니까 뭔가 새로워 보이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노후하고 무겁고 기득권 이미지가 강한 것을 바꿀 건지 발랄하고 명랑하고 뭐 기분 좋은 상상이 가능한 그런 정당, 퇴물들의 집합체 이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전략 단위에서 고민이 많다고 하고요. 조만간 개봉 박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총선은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는 한석 게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한석이라도 많으면 승리하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 200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보다 다수당 한석을 더 차지하는 한석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200석이 아니라 한석이라도 이겨야 된다가 더 중요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또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우선 1분 정도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도 중진들 불출마나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도 불출마나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탄핵도 정치적 명분을 세울 수는 있는데 뭐 검사 탄핵 이런 것 자체에 여론의
역풍도 있지 않겠냐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한 10분짜리인데요.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40초로 압축해 예, 주시면 40초로 압축을 하자면 근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치 환경에서 12월 뭐 탄핵 그다음에 특검 뭐 이런 쭉 줄줄이 예산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저항의 시기를 만들어 보겠다. 12월 대저항이 온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저러한 비판 여론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보수 여론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적으로는 문제 있다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에서도 투쟁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오늘 뭐 첫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12월 매우 추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12월 강공 모드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현호 PD와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 스포츠 경기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각, 착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막상 저는 경기장을 잘 못 가고 현장보다는 중계차 안이라든가 제작 부스 안에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느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실감나게 설명하는 것은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LG 트윈스 29년 만에 승리했습니다. 네. 94년에 40이었다면 70살에 LG 트윈스 팬이 우승을 만끽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대단했죠. 당시에 제가 미취학 아동이었으니 사실은 4승 1패로 뭐 승리를 했고 우승을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 오지환 선수가 또 MVP를 차지해서 어제 또 KBS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죠. 제가 현장을 많이 못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 좋게도 이 한국 시리즈 현장 한번 이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3차전 현장에 가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중계를 했었잖아요. 그날 경기는 진짜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돈 주고도 못 살 정도로 정말 극적인 역전승이었는데 사실 그전까지 LG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1차전을 일단 내줬고 2차전도 막판까지 끌려가다가 겨우 역전승을 박동원 했잖아요. 선수의 포수인 박동원 선수의 홈런이 있었나요? 그렇죠. 네. 이 홈런이 아니었으면은 만약에 1, 2차전까지 내줬다면은 진짜 LG 입장에서는 3차전 이후로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2차전 그리고 3차전 어떻게 보면 박병호 선수에게 그 역전 홈런을 허용한 이후에 MVP 오지환 선수가 또 역전 3런 홈런을 치고 저는 그 경기 중계하다 목이 쉬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경기였는데 이때 이후로 LG가 완전히 타선의 그 감을 잡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KT는 박영현, 손동현, 김재윤 이런 철벽이었던 불펜진들이 모두 무너지다 보니까 좀 수를 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9년 전 우승 때 이 구단주가 봉인했던 술을 드디어 봉인 해제했다. 아와모리 현의 일본 술이다라고 술이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생물 분석 결과 식용이 가능하다, 음용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구단주가 선물로 내걸었던 시계, 요거 이제 오지환 선수가 받는데 롤 땡땡 시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시계를 받게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받았다가 바로 반납식을 또 한다. 더 좋은 선물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선물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 아무튼 여러 가지로 LG의 우승이 워낙 오랜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슈가 많습니다. 세금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고인이 된 구본무 회장의 유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박물관에 의미를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미를 남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약간 좀 양념을 쳤죠.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축구 소식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LG 정말 대단했고요. 자, 축구는 바로 우리 국가대표팀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자, 상암에서 펼쳐진 경기였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정말 해외파 선수들이 나란히 골을 넣으면서 5대0 대선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선발 라인업부터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 보유한 베스트 자원이 모두 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 황인범 선수가 미들필드진에 있고 수비진에 김민재 선수 있었고 그다음에 공격진에 손흥민, 조규성 선수가 투톱으로 출격을 했단 말이죠. 월드 베스트 아닙니까? 월드 베스트 월드에서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따른다면 베스트에 들어가기 충분한 상황이고 네. 5대0 승리라는 것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약체여도 초반에 클린스만호가 조금 이제 걱정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고 아마 이 후반 18분에 터진 손흥민 선수 특유의 가마차기 그 흥민존에서 나온 네. 손존에서 나온 이 골도 굉장히 의미 있고 최근엔 중거리 슛이 없었는데 정말 맞습니다.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있죠 마지막에는 이강인 선수가 또 중거리 포로 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이강인 선수 성인 대표팀에서 득점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보란 듯이 한 번 넣기 시작하니까 계속 득점과 공격 포인트를 모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 막판에 이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무릎이 차였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경기 이후에 분노하기도 했고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의젓했는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만 아픈 것도 아니고 혼자 아프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뛰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고 더 인상 깊었던 거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문에서 이강인 선수의 재능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인이가 축구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부담감 때문에 강인이를 망쳐서는 안 된다. 어떤 이런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주장이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말도 멋진데 네. 조금 건태만 조정한다면 영웅으로 떠올랐을 수.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성적이 잘 나오니까 네. 뭐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 나오고 하면은 근태 정도는 약간 눈을 살짝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그래서 들고 요즘에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번 싱가포르전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중국전이 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중국 원정 경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이겨서 1, 2위 결정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KBS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 싱가포르전에서 좀 재밌었던 게 상대 팀에 우리나라 선수가 있었습니다. 송희영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싱가포르 국가대표로 귀화를 한 선수입니다. 여의도 고등학교면 축구 명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도 이제 손흥민 선수랑 따뜻하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경기 끝나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 보고 싶다고 싱가포르 선수들이 줄 서 있으니까 가지런하게 정렬을 해서 손흥민 선수를 만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역할도 하고 아무튼 참 재밌었고 이색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네. 한국 국가대표팀의 중국전 중계는 21일 화요일 저녁 9시 KBS 2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인가요? 네. 이 유중일 감독이 이끄는 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대표팀이 일본 도쿄팀에서 호주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이 대회에 참여하는 대표팀의 성격이 또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 대회가 모든 선수들이 다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아 퍼시픽 베이스볼 챔피언십이라 그래서 프로 베이스볼 챔피언십이라 그래서 프로에 이제 입단해서 뛰고 있는 아시아 유망주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일단 24세 이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나이랑 상관없더라도 프로리그에서 입단한 지 3년 차 이내인 선수들, 그러니까 즉 2021년 이후 입단한 선수만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3장의 와일드 카드가 있긴 해요. 근데 이 3장의 와일드 카드도 9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선수들만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20대 선수들로만 이루어진 대표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차전에서 어제 호주를 상대로 경기를 했는데 초반에 조금 끌려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호주 선수들이 좀 공격적인 피칭도 있었고 우리나라 타자들이 항상 국제 무대만 나가면은 옛날 축구 대표팀의 골 결정력 부족처럼 항상 그 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적응 이 부분이 좀 이제 항상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문동주 선수가 선발로 나서서 꽤 호투를 했는데 타선이 안 터지다가 NC 듀오가 대한민국을 약간 구해낸 느낌이 있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적시타를 쳐냈고 그다음에 김주원 선수가 또 약속의 8회에 동점타를 쳐냈고요. 결국 노시환 선수의 끝내기로 이제 일단 첫 승을 거뒀습니다. 노시환 선수가 올 시즌도 맹활약입니다. 그렇죠. 사실 홈런왕 출신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예능에 나와서도 입담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뭐 사실 예능에 나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런 좀 걱정을 나태해질 수 있다. 전혀 그렇지 느슨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단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믿음의 노시환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본전입니다. 일본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이제 4인 선수 팀을 이제 파견을 한 것인데 참가를 시킨 건데 오늘은 다릅니다. 프로야구 유망주들이라면 오타니 선수가 또 만장일치 MVP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받을 정도로 일본 프로야구의 수준을 미국 다음으로 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좌완 선발 맞대결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의리 선수가 출격을 하고 일본에서는 스미다 지히로 선수가 이제 선발 맞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관건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다 프로 선수들이고 각 팀에서 주전급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아까 말했던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적응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의리 선수의 이번 시즌에 초반에 제구 안 좋은 모습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밸런스를 통한 제구 안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일본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좀 이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일본을 꺾었으면 하는 응원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그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유연수 선수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부상을 입고 눈물에 은퇴식을 치렀네요. 네, 사실 이제 지난해 10월에 유현수 선수가 이제 다른 팀 동료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네, 음주운전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네. 완전 철저한 피해자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하반신 마비 판정이 나왔으니 선수 생활을 은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해자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 아무도 못 가본 거예요. 왜냐하면 유현수 선수는 재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병간호를 하시고 어머니는 또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셔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때 KBS 해설위원이기도 했던 구자철 선수가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담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구자철 선수가 이 당시에 이제 그 유현수 선수의 변호사가 법정 또는 이제 그 제주 공판장에 출석도 안 하는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섭외한 변호사를 통해서 공판을 해도 괜찮겠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갖다가 일반 상해로 기소를 한 게 아니라 변론을 거쳐서 중상해로 공소장을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유현 선수에게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도 이제 구자철 선수는 다 저희와 해설위원으로 카타르에 갔지만 가서도 꾸준히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고 재활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보내줬다고 합니다. 네, 정말 구자철 선수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네. 참 좋은 미담이고요. 또 후배 또 선수들을 그렇게 도와준다는 건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죠. 네. 네. 참 좋은 소식 들어서 네. 또 좋았습니다. 유현수 선수도 빨리 좀 회복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 미국 프로농구 NBA 소식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그럼 스테판 커리 선수로 상당히 유명한데 맞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 선수가 미네소타의 루디 고베어의 목을 졸라 퇴장당하는 일이 있다. 네. 우리가 경기하다 보면 서로 뭐 치고받고 다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네. 국내 경기도 그런데 목을 조른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웃긴 게 이 지난 15일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은 이 다른 선수인 탐슨 선수랑 이제 그 미네소타 맥데니얼스 선수에게 두 선수 간의 시비가 붙었던 건데 말리는 과정에서 아마 또 추가적인 말싸움이 있었겠죠. 그린 선수가 고베어의 목을 조르면서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레이먼드 그린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도 좀 과격하기도 하지만 네. 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총산 5번째 정지 징계입니다. 출전 정지. 거기다가 이번 시즌에만 벌써 3번째 출전 정지이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도 그렇고 NBA 사무국 입장에서도 약간의 그 옛날 로드맨처럼 말썽꾸러기 캐릭터로 지금 낙인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골든 스테이트 성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골든 스테이트 성적은 어떻습니까? 성적은 이제 중위권 정도에 위치를 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은 미국 프로농구 입장에서도 팬 흥행에도 어떻게 보면 좀 악영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니스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선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파이널스가 펼쳐지고 있는데 세계 랭킹 2위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코비치 선수와 세계 랭킹 3위 메드베데프 선수가 4강에 올랐었다고요. 네, 조코비치 선수가 이제 조 2위로 4강에 진출했고 메드베데프도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두 선수 외에 이제 신성이라고 볼 수 있는 카를로스 알카라스 선수가 세계 1위죠. 맞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출을 하느냐가 중요했는데 현재 즈베레프 선수랑 1승 1패로 동률이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 세트 득실에서 앞서 있어서 알카라스의 진출이 조금 더 유력한 상황이고 이 대회는 파이널스가 세계 랭킹 상위 8명만 출전을 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4강 토너먼트로 챔피언을 가리게 되는 시즌 왕중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펼치는 테니스 경기도 다들 많이 좀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첫눈이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소망도 빌어보는 좋은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